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교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던 주말이 또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지금 5월 마지막 금요일이죠. 마무리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가 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재테크 비법 야무지게 챙겨보셔야겠죠. 비교살롱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봤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 화면으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급 시작해 보시죠. 2대 혈관 질환 바로 알기라고 첫 번째 비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대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또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한 번 닥치면 또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죠. 관련해서 양철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보험을 통해 건강과 경제를 지켜드리는 양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듣고 나중에 선택하시는 것보다 지금 듣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이 중요해서 또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암은요, 1위 사망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2대인데도 불구하고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질환 어떤 건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걸 모두 웬만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암도 무서운 질병이고 사망률 1위의 질병이긴 하지만 암만 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계를 보시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폐렴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2위와 4위가 혈관 질환인데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심혈관, 뇌혈관을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건물과 같아요. 이 건물은 심장에 대해서는 중앙 펌프실이라고 하고요. 혈관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이 펌프실이 멈추거나 혈관은 파이프가 녹슬거나 막히는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은 수도관이 꽉 막혀서 펌프가 갑자기 멎는 것, 협심증은 파이프가 좁아져서 물이 적게 흐르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확실히 더 꽉 막혀서 무서운 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도 같은 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터지거나 막히면 천장에 물이 새고 결국 뇌에 피가 안 가거나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막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찌꺼기,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 혈전으로 인하는 것으로 막히게 되면 막힌 혈관을 뚫어야겠죠. 그럴 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거나 혈전 제거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암 환자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혈관 질환은 발병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약 113만 명,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약 117만 명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으며 뇌졸중은 63만 명 이상입니다.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20%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엔 2030 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여드린 통계 자료대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만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혈관, 심혈관 관련 질환들도 치명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참 암도 그렇고 무서운 게 나이가 어르신 분들한테도 발병률이 점차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사례는 50세 A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어지러움증과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고 뇌 MRI 검사 결과 기타 뇌혈관 질환, 즉 코드로 말씀드리면 I67 코드를 진단받으셨어요. 네, I67이라는 코드가 뭔가 이제 좀 받으신 거 보면은 보험금이 꽤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A씨는 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특약만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뇌졸중 진단 코드는 I67에 해당되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해당 없음으로 판단했고 결국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나왔나요? 네, 한 푼도 안 영원이신가요? 나왔어요. 그럼 보험금을 계속 이때까지 납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신 거네요? 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음, 이게 바로 보장 범위의 차이입니다. 예전 보험들은 뇌졸중, 뇌출혈까지만 보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특약이 나오고 있죠. A씨 같은 경우에는 I67 진단은 실제로 치료비도 많이 들고 후유증도 많이 남는 진단이기 때문에 보장 코드만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직도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이분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은 추후에도 보장을 하나도 못 받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네, 받고 특약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겠고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심장 관련해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사례는요. B씨라고 제가 속칭하겠습니다. B씨는 42세에 무해지형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유전력이 있으셔서 심장 관련 위험을 대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심장 시술 특약,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 45세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고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A씨는 보험금을 전혀 못 받으셨잖아요. 자, 네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혹시 못 받으셨나요? 만약에 B씨가 A씨처럼 급성 심근경색 담보만 가입했더라면 A씨처럼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씨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진단금 1,50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시술 특약으로 500만 원, 입원 일당으로 80만 원, 총 2,0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입 면제 조건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에 남은 15년 동안의 보험료 약 3,500만 원 납입이 전부 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특약을 상당히 잘 받아 놓으셔서 네.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보장이 한 13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원래는 13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납입 면제 특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암이나 뇌질환,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 씨는 보험금 2,08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남은 15년 동안의 보험료를 전부 면제를 받았으며 특약까지 전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600만 원의 이상 가치를
그리고 혜택을 받은 셈이죠. 그 숫자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5,600만 원의 혜택을 또 받으셨네요. 다행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진단금이나 수술비 보장 항목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에 이 보험 상품 자체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보험은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만, 중증만 보장됐어요. 하지만 A씨처럼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A씨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 보험사도 훨씬 보장 범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전체 포괄하는 구조고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됐다면 요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있는 협심증,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 심장병, 심혈관 질환 안에 있는 기타 부정맥과 심부전증까지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을 받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뇌졸중 진단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뇌졸중, 뇌출혈도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서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씨처럼 I67 코드, 기타 뇌혈관 질환 코드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뭔가 좁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정식처럼 저희가 메뉴 고른 것만 한정식. 나왔다고 하면 네. 지금은 뷔페처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장을 잘 받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또 한번 챙겨보면 좋을 꿀팁들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마트에서 제품 고르실 때 주부분들이나 요즘에 남성분들 많이 보실 건데 유통기한 다들 확인하시죠? 네. 저희도 보험 약관이나 특약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현재 유지 중이신 보험 구성과 특약, 그리고 진단비의 금액, 입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누락 여부, 면책이나 감액 여부, 기간 등 자세하고 꼼꼼하게 전문가와 비교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부분인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좀 제도가 있다고 저희가 배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챙기면 좋은가요? 여러분 산정특례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 환자일 경우에 국가에서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데 방금 크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뭔가 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보장 범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은 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많이 낮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20%에서 100%까지 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 혜택은 5년까지 해당됩니다. 이 생각보다 좀 큰 혜택이라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산정 특례 제도 요거는 저희가 따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진단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서를 작성해 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복잡한 절차 없이 의사가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라 보험이랑 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산정특례 제도는 보험금 청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미 국가에서 중증 질환으로 인정을 해준 기록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져서 보험금 심사도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좀 알아둬야 할 정보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단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저희가 알면 좋을까요? 저희가 치료비 같은 경우는 요즘 암주요 치료비, 2대 진단 치료비 이렇게 치료비 담보만 따로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암주요 치료비나
이대 질환 치료비는 조금 다릅니다.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의사가 암에 진단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명의를 찾아가거나 뭐 제가 가고 싶은 대학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뇌나 심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쓰러지다 보니 이대 심장 주요 치료비, 이대 뇌 주요 치료비 이런 것들은 상급병원 주요 치료비보다는 일반 병원이나 아무 무조건적인 병원부터 갈 수 있게끔 치료비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보험을 어떻게 좀 잘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심장과 뇌는 우리 몸의 핵심 엔진입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단순하게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 그리고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병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미리 준비하자라는 딱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은 정말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와 함께 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통해서 말이죠.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 이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더 공정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이 건강과 재정 모두를 미리 지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으로 지키는 건강 양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비급 이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양철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도 출발해 보시죠. 종신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종신보험이요,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라는 좀 오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종신보험을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관련해서 좀 오해를 풀어주실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 종신보험 정말 필요한가요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단순히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살면서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3가지로 또 이유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네요. 설득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가족을 위한 재정적 보호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은 단지 슬픔만 감당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장례비, 주택대출금, 생활비, 아이들의 양육비 등 정말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남은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구 평균 부채는 약 9,186만 원입니다. 만약 집의 가장이 사망한다면 9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남겨진 가족들이 떠안게 됩니다. 사망 후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 평균 장례 비용은 약 1,200만 원 이상이며 남겨진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 없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600만 원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남은 배우자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평균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약 1억 원을 넘깁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산과 소득이 많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한 30대부터,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한 30대부터 50대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50 연령대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에서 40대와 50대 남성의 사망률을 살펴보면 40대 남성은 7.1%, 50대 남성은 18.4%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충격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통해 가족이 당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뭔가 이 가장이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상속세 대비와 재산 이전 수단으로서의 종신보험의 유용성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약 12%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최근에 알았던 것 같은데 30억 원이 넘어가면은 반이나 가져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종신보험으로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나 후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된 수령인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가족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종신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고 이를 상속세 대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세를 대비하는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체 재산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부과될 시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신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받으시는 분, 그리고 피보험자를 상속하시는 분으로 설계해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절세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금을 워낙 또 많이 떼어가니까 상속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종신보험을 또 상속세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말씀이 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의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으라는 뜻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유가 또 남아있죠. 다음 이유는 뭘까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종신보험의 현대적 활용입니다.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단지 사망 시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형 보험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다목적 자산 관리 도구로 발전하였습니다. 다목적 자산 관리 도구로 발전을 했다. 요거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서 제공하는 연금 전환 기능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종신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 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생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 연금 전환을 한다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고 이를 매달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인출 기능입니다.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학자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여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학자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할 때 종종 종신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여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특약을 통해 질병 보장도 종신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암, 중대한 수술 등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특약을 추가하여 종신보험을 생존 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은 단순한 사망 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존 보장으로서도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사실 앞서 두 가지 이유는 본인보다는 좀 가족을 위하는 방법들이라서 뭔가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비혼이거나 가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이유는 또 이 가입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종신보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종신보험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 표를 보시면 2024년 기준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입니다. 체크된 분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다 유대인 분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상속과 자산 관리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특히 부의 이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교육합니다. 또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세금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및 재정 전략을 사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자산을 관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에 맞는 상속 계획을 세웁니다. 즉, 종신보험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 관리는 유대인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종신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재정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좀 꿀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사망보험에는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사망 담보로 가입해 모든 사망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보장 금액도 소비자 분의 각각의 경제 사정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담보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해 사망 담보만 가입한 후 유지 중이셨던 40대 A씨는 어느 날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던 A씨는 결국 대장암 진단 5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장이던 A씨의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집도 팔고 대출까지 받았던 가족들은 결국 집은 사라지고 대출만 떠안게 됐습니다. 이처럼 너무 슬프지만 A씨가 상해 사망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 담보로 보험을 준비했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 위안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험 가입하는 꿀팁을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뭔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종신보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꿀팁들을 더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노후자금으로서의 유용성 추가 부분은 단기납 종신처럼 납입 기간은 짧지만 추후에 해지 환급금 등이 늘어나는 형식의 상품들을 가입해서 필요할 때 해지해서 그 해지 환급금에 대한 목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계속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해지해서 그 부분 그 금액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고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짧은 납입 기간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해지 환급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열심히 또 설득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종신보험 좀 만들고 싶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해 주시죠. 네, 종신보험은 단순히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된 삶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계획된 자산 이전을 꿈꾼다면 종신보험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신보험 왜 들어야 하는지 설득을 딱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도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비급이죠. 세 번째 비급입니다. 안보험 제대로 준비하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안보험 다 갖고든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준비를 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죠. 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까요? 네, 안보험. 병을 이기는 준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왜 안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암 치료 트렌드와 이런 치료들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약들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나운서님 혹시 안보험 있으신가요? 네, 갖고 있죠. 예, 저도 안보험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다들 텐데요.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안보험이 지금 나의 삶과 그리고 이 의료 현실에 제대로 맞는 안보험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험 없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이기도 하고 치료 기간이 길고 또 그 치료비는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두렵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죠. 게다가 암 치료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라도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암 환자의 무려 90%가 치료비 걱정 때문에 암 치료를 망설인 적이 있다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통해서 만약에 나의 삶이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든 그 선택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암 치료는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를 받을 때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암에 걸릴 확률은 아나운서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암 발병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한 83세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83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한 3명 중에서 한두 명이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암 방송 전문 아나운서님답게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번 자료를 보실게요.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남자, 여자 평균 기대 수명 약 82세까지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 무려 36.2%가 암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꼴이죠. 꽤 높죠. 높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아나운서님과 저희 패널 3명, 그리고 촬영하시는 PD님까지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주변엔 암 환자가 없다고요? 아나운서님 오늘 혹시 하루 종일 택시 몇 대 정도 본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 30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봤네요. 너무 많이 봤나요? 예, 저도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한 20대 정도 본 것 같은데요. 택시는 꽤 자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마주치는 택시가 전국에 24만 7천 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암에 신규 진단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수는 약 28만 2천 명으로 24년 기준 전국 택시 대수 24만 7천 명보다도 무려 4만 명이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택시는 꽤 자주 보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 그보다 많은 수의 암 환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혹시 전주 가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또 전주를 좋아하는데 이 전주 콩나물 국밥을 또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전주시 전체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콩나물 국밥만 먹어봤지 인구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암에 걸린 암 유병자 수가 무려 25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전주시 인구의 약 4배 정도가 암을 앓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건강검진 받기 정말 귀찮죠. 그렇게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잠깐 짬내서 동네 병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장 분변 검사에 이상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하네. 대장 내시경 검사 예약을 잡고 며칠 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장 내시경 중에 약 한 3, 4c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보냈습니다. 엄청 큰데요? 예, 결과는 한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3, 4cm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일주일 뒤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앉아 있는 그 순간 초조하게 손을 모은 채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 초기로 나왔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은 하얘지고 소중한 나의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날부터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회사 회의보다 중요한 건 항암 일정이 되고 또 점심 약속 대신 병원 예약이 우선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쉬거나 퇴사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병원은 제2의 일상이 됩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며 부작용과 면역력 저하로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떠신가요?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는 평균 2년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은 단지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 간병비, 교통비 등 매달 수백만 원씩 내 통장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 보장을 준비하실 땐 단순히 병원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암 진단 이후 최소 2년간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가정하에 내 연봉의 최소 2배 이상은 준비하셔야 현실적인 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암 진단금 1억 원을 모두 보험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보험료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히 조합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100세 혹은 종신토록 보장되는 이 비갱신형 보험을 큰 뼈대로 잡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40대에서 60대 혹은 은퇴 후에 활발한 노후 활동을 하고 있는 한 70대까지는 저렴한 갱신형 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장을 가져간다면 넉넉하게 보장을 챙길 수가 있고요. 65세 혹은 70세 이후에는 이 갱신형 보험을 정리하여 비갱신형 보험만 쭉 가져간다면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집중 보장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암 진단비는 치료비로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가족이 버틸 수 있는 생활비로 쓰여야 이제 진짜 역할을 다하는 거죠. 진단비를 치료비에 다 써버리면 나와 남은 가족들의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혹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비용이고 치료비는 또 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비용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암 진단비 특약은 진단만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반대로 암 치료비 특약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수술을 받거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다빈치 기기가 아니라 다른 로봇 기기, 예를 들면 뭐 휴고나 레노 아이 같은 기기로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급이 거절된단 말입니다. 그런 로봇들도 있었어요? 예, 다양한 이제 로봇 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이 익숙한 게 다빈치 로봇 수술이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기기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특약은 지급이 거절이 된다는 거죠. 로봇 이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비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진단비는 진단만으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이 치료는 내가 만약에 그 해당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자각지대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리면 진단비는 당연히 나오는데 치료비는 해당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이 암 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외에도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면역 치료,
호르몬 항암 치료, 또 중입자 치료, 로봇 수술 등 다양한 맞춤형 치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암 치료는 마치 맞춤 양복처럼 진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이 중에서도 중입자 치료는 통증도 없고 입원도 필요 없고 완치율이 높은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해서 일반 가정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므로 또 앞으로 새로 나올 치료법들까지 내가 보장받고 싶다면 계속 우리는 치료비 특약을 계속해서 추가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에 내가 어떤 특약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계속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은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암 주요 치료를 받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입 금액에 따라 매년 정액으로 보상을 10년 동안 하기에 재발암, 전이암에 대한 대비는 물론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 항암 표적 치료 등 고가의 치료들을 이 특약 하나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또는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특약과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보험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암보험은 진단비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비가 핵심입니다. 암 진단비는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암 치료비는 별도로 준비해야 진짜 완전한 대비입니다.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 낫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요, 유방암 초기에 진단이 되셨는데 항암 치료비로 약 1억 5천만 원을 쓰고 3개월 만에 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고 부작용도 겪지도 않고 치료가 끝난 거죠. 여러분들은 부작용을 겪으면서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 치료들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든든한 진단비와 치료비를 통해 부작용 없이 단기간에 치료를 종결하고 싶으신가요? 단기간에 또 치료가 종결이 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아까 두 번째 비급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산정특례 제도라는 이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예, 암보험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중증 환자에 제공이 되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실제로 치료비가 별로 안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운이 좋게도 그렇게 기본 치료만 받고 치료가 종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고가의 신항암 치료나 아니면 비급여 치료들은 그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치료비를 준비하고 진단비를 확보해야지만 이런 고가의 치료들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가 특례 제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그때 내가 준비한 이 암보험이 단순히 치료비를 넘어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단순히 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을 벌어다주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나 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이 초기 2년 동안은 치료비와 함께 생활비, 간병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연봉의 2배 이상의 진단금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 2배,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진단비를 보험료로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그때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히 혼합해서 복층 설계를 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중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로봇 수술,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중입자 치료와 같은 고가의 치료들을 합리적인 금액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암 진단비는 생활비 용도로 두고 이 암 치료비를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보다 완전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암보험 증권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 암을 어떻게 버텨내는지는 내가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꿀팁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이제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또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암보험 꼼꼼하게 이 특약들 체크를 해보셔서 나중에 있을 일에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또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비급살롱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5월도 다 끝났고요. 이번 주도 다 끝이 났네요. 저희는 6월 달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